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내외 외국인들이 평소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뽐내는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늘 언급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정입니다. 그만큼 마음을 주고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애착과 사랑이 강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번 사귄 사람들은 아껴주고 잘못을 이해하고 친근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정 많은 한국 사람들까지 한 번에 매몰차게 돌아서게 만든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한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고 일본과 손까지 잡는 뒤통수 행보를 이어가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후두부를 얼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후 정 많기로 유명한 한국인들도 바뀌기 시작했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와 규제가 심하지 않은 국가 사이에 명암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여행객들의 마음은 규제가 심하지 않은 나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국민 해외 관광객 주요 행선지 통계에 따르면 2월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32만 1967명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를 보였습니다. 시위 여파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오던 홍콩을 방문한 한국인 수 또한 1월에 전년 대비 77.7% 감소한 35,908명을 기록했습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와중에 2월 말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셈입니다. 홍콩은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 및 경유를 금지하고 있고, 베트남은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여행객들의 베트남에 대한 반응은 냉담하리라고 느껴질 만큼 매몰찼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요. 올여름 베트남 여행을 계획했다는 한 여행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미 출발한 우리나라 여객기를 긴급 회항시킨 사건부터 한국인 입국자 14일 격리 조치까지 한 베트남의 행보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아서 혐한 분위기까지 형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빈정상에서 이번 휴가 계획은 모두 취소할 계획이라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또 다른 예비 여행객 또한 베트남을 여행하려다 태국으로 행선지를 바꿨다며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상한 기분이 되돌아올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도 다시 베트남을 방문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3월 10일 기준 태국은 입국 내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하는 정도로 다소 온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향하려던 여행객들의 발길이 태국이나 라오스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베트남이 입국 금지했다고 정 많은 한국 사람들이 화가 나서 여행지까지 옮기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베트남의 행보에 대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베트남은 전쟁 당시를 기념해 주민들이 마을에 한국군 증오비를 세워두고 50년 전 가해의 주체를 명확히 지목하며 한국인들이 가한 고통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곳곳에 설치되었던 이런 한국인 증오비는 현재 전국에 3곳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원래 한국인들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현 상황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공포증을 겪고 있다는 한국 연예인의 증언까지 나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배우 최율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랩 택시 기사가 보낸 한국인 거부 메시지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베트남 그랩 택시 기사가 보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진 속 택시 기사는 한국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문자를 보내 한국인 승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 혐한 분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 엘리베이터엔 한국인이 타고 있으면 안 타고 길거리에 한국인이 지나가면 욕하는 사람도 있음. 경비가 집에 찾아와 감시하듯이 거주증, 여권 검사하고 괜히 한국인이라
열 체크당하고 여긴 정말 북한이랑 다를 게 없는 건가? 공산주의가 이렇게 무서웠다니. 얼마 전까지 박항서 나라였다가 왜 상황이 이렇게 됐으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무섭고 싫다. 배우 최율씨가 전한 대로 베트남에는 한국인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한국어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안내문이 붙었으며 일부 아파트에서는 한국인에게 화물용 엘리베이터 등 특정 엘리베이터만 지정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항서의 나라라는 이유로 한국인이라면 밥과 반찬을 더 줬다는 베트남 식당에서는 한국 사람인데 격리 안 해도 되느냐? 라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는데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택시에 승차 거부를 당하는 것은 물론 관광지 내에 있는 기념품 매장에서도 한국인이냐고 물은 뒤 맞다고 답하면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24일 대구발 여객기를 타고 베트남 다낭으로 입국한 한국인 20명이 격리됐다가 이틀 만에 18명이 조기 귀국하는 일이 벌어진 후 현지인과 교민 사이의 갈등은 더 커졌다는데요. 격리 사태 이후 베트남에서는 공안이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거주지를 방문해 체온 측정 및 증상 여부 확인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일부 한국인들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면서 베트남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폭행까지 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웬 날벼락인지 전 20대 남성이고 버스편으로 락자까지 이동하여 어제부터 오늘 락지아의 시라이트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식을 먹으러 호텔과 연결된 식당으로 지갑을 들고 메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뛰어오는 베트남 남성이 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대기 중이던 공범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며 이 호텔의 CCTV에 부분적인 장면이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한국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큰 지갑을 소유하고 있었고 한국 돈도 타인에게는 보이긴 했습니다. 현재 몸에 타박상이 다수고요. 상처도 다수 났습니다. CCTV는 보여주는 것만 보고 파일은 못 받았네요. 현재 뉴스 JTBC에 제보한 상태로 공항과는 호텔 직원이 영어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영사관에 전화했지만 큰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베트남 혐한의 시작은 YTN 보도에서 인터뷰한 교민이 반미를 빵 조각 몇 개 주었다고 한 보도가 원인이었습니다. 그 뉴스 이후 동남아에서 가장 좋았던 베트남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교민의 해명에서는 처음 받은 음식이 밤이었고 다음날 머핀이 나왔다고 말했으며 이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빵 쪼가리로 표현한 것이 머핀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지만 반미도 빵의 일종이기에 의심받는 것도 이해되고 이게 반미를 지칭하는 거였으면 사과하면 끝날 일이고 머핀을 말한 것이었으면 사소한 오해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전통 음식이라 더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혐한이 될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개인의 목소리를 국가가 나서서 사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반미 인터뷰로 시작된 문제가 가짜 뉴스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혐한의 불씨가 되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베트남의 언론 자유 지수는 180개국 중 176위로 최하위권입니다. 177위인 중국과 179위인 북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베트남 국민들도 언론을 믿지는 않습니다. 대신 페이스북 등 SNS를 믿게 되었는데 SNS는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들이 퍼져나가고 있으며 한국인들에 대한 혐오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도를 지나쳤다는 건 YTN에서 인터뷰한 사람들을 돼지로 비하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조롱하고 있다거나 세월호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죽어서 잘 되었다는 반응도 있으며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를 조롱하고 한국은 미국의 개라서 발전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웹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한국인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혐한 친일 기조로 가던 베트남에 일본인 한 명이 병에 걸린 상태로 베트남에 들려 베트남 보건당국에 방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베트남 항공을 이용해 호치민을 경유해서 일본 나고야로 간 일본인 승객이 확인되면서 베트남 보건당국은 이 일본인 승객과 같은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 일부와 승무원 등을 격리하기 위해
위해 동선 파악에 나섰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의 일본 M&A 센터 현재 일본은 활발히 글로벌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에게 패배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에 12년 연속 세계 1위로서 공항 운영의 노하우를 전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천공항은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 사업을 위한 전략적 자문 컨설팅 사업의 제안서 평가 결과 최고 득점사로 선정돼 연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과 함께 일본 나리타공항이 최종 경쟁자로 선정돼 입찰에 참여했고 기술평가 등을 거쳐 일본의 나리타공항을 제치고 인천공항이 최고 득점을 얻어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인천공항의 신공항 건설 노하우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에 빛나는 공항 운영 성과를 비롯 지난 2018년 제2여객터미널의 성공적 개장 및 쿠웨이트 공항 위탁 운영 사업 수주 등 인천공항 전반의 운영 실적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인천공항은 앞으로 3년간 바르샤바 신공항 사업의 전략적 자문사로서 공항 개발 및 운영 백서 작성과 교육 컨설팅 제공 등 바르샤바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항 건설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인천공항의 노하우를 전파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기존의 관문공항인 바르샤바 공항의 시설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급증하는 항공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왔습니다. 계획 중인 폴란드 신공항은 연간 여객 수용 능력 4,500만 명 규모로 공항뿐만 아니라 접근 철도와 배후도시 개발 등 동유럽 최대 규모의 복합 운송 허브를 건설하는 초대형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로 사업이 확대됐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 실력을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도움을 통해 연간 여객 1억 명이 이용하는 세계 10대 공항으로 도약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한국의 운영 실력이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팬데믹 사태로 인해 한국의 건설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직면했지만 해외 사회 간접 자본 분야 투자로 성과를 내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선진 건설 사업 분야에 진출해 종합개발 운용 사업자로서 투자와 조달, 건설과 운영까지 도맡으면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림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세계 최장 터키 차나칼레 현수교 프로젝트의 사업권을 확보했고 미국 오하이오주 석유화학단지 개발 투자 약정, 호주 퀸즐랜드주 석탄화력발전소 인수 등 글로벌 디벨로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1월 SK건설과 터키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터키 국영도로공사가 발주한 차나칼레 대교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총 사업비 3조 5천억 원 규모로 3.6km 길이의 현수교와 85km 길이의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터키의 다르다넬스 해협을 가로질러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차나칼레 대교는 준공 후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가 될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이 수주한 현수교는 주탑 사이를 케이블로 연결하고 케이블에서 수직으로 늘어뜨린 강선에 상판을 매다는 방식의 교량으로 각국의 현수교는 해당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정도로 상징성 또한 큽니다. 차나칼레 대교의 주탑의 높이가 334m에 달하는데 현재 세계 최고 높이의 철골 주탑으로 프랑스의 에펠타워, 일본의 도쿄타워보다 높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독보적인 모습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 중인 차나칼레 대교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대림산업은 시공뿐만 아니라 16년 2개월 동안 최소 운영 수익을 보장받으며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대림산업은 해당 사업에서 설계, 시공 및 조달뿐만 아니라 금융조달, 준공 후 총사업 기간이 16년이 넘는 디벨로퍼로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건설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를 수주할 수 있었던 일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입찰 당시 세계 최장 현수교 건설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수많은 글로벌 업체가 참여해 수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참여하는 곳에는 어디든 따라가는 일본의 공세가 심했습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2013년과 2015년 터키를 잇따라 방문해 인프라 사업 수주전에 나서는 등 전폭적인 지원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쉽게 볼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수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상 특수 교량 기술력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1300m 이상의 현수교 시공 실적이 요구되었던 만큼 기술력 확보가 관건이었는데, 대림산업의 2013년 이순신대교 준공 등 다양한 현수교 건설 실적이 해당 수주전에서 핵심적인 역할로 작용했습니다. 관계자는 국내 최초, 세계에서 6번째로 자국의 기술만으로 현수교를 짓는 데 성공한 점이 차나칼레 대교 수주전에서 큰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림산업은 국내 초장대 교량 건설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수교 기술력은 글로벌 톱5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육지와 바다, 공중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첨단 토목 기술과 구조공학 등이 필수적인데, 시공 및 설계 기술 난도가 가장 높아 토목공학의 꽃으로도 불립니다. 실제로 현수교 설계, 시공 및 유지와 보수까지 모든 부분을 자국 기술로 소화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한국도 이순신대교 건설 이전에는 모든 현수교 공사를 외국의 기술과 장비, 기술진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총 공사비 가운데 약 10%가 외국으로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건설사들은 특수교량 수요가 많은 유럽과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 해상 특수교량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주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유럽 건설사가 주도하고 있는 해외 해상 특수교량 시장에서 한국형 현수교의 원천 기술을 토대로 경쟁을 펼쳐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력 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현장 주탑 꼭대기에는 태풍과 맞먹는 초속 수십 미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파도가 치면 작업을 위해 오가는 배가 출렁이기 때문에 작업이 쉽지 않고, 주탑 블록을 해상 크레인으로 옮기는 작업도 강풍 탓에 번번이 취소될 정도로 고단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한국 엔지니어들은 시시각각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런 변수에 대응하면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수교 건설은 기술 인력의 우수함, 맨파워가 좌우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차나칼레 대교 프로젝트에 참가한 인력들은 다리 하나를 놓는데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경력 대부분을 바다 위에서 보낸 베테랑들입니다. 이런 노하우를 인정받아 일본 건설사 컨소시엄을 제치고 한국 기업이 수주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다리를 5개나 지은 정승욱 소장은 이곳에 투입된 대림산업과 SK건설의 엔지니어들은 국내 최장이자 세계 6위 현수교 이순신대교를 함께 만든 사람들이며, 한국 건설 기술의 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세계 최장 현수교를 성공적으로 완공하겠다고 말합니다. 거기다 차나칼레 대교 수주에는 한국의 철광 기술력도 한몫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엔 호스코와 고려제강이 만든 강철 케이블이 공급됐는데, 호스코는 강도를 끌어올린 초고강도 철을 공급하고 고려제강은 이철로 가는 철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직경 5.75mm 가는 철사 127가닥이 모여 철줄 하나가 되고, 다시 이 철줄 148개로 거대한 철 밧줄인 케이블을 만들어 다리 상판을 주탑에 매답니다. 현존하는 최고 강도 현수교 케이블입니다. 이런 기술력이 응집돼 차나칼레 대교는 한국을 강타한 태풍 링링의 최대 풍속 초속 47m보다 센 최대 초속 69m 바람도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노련함과 섬세한 기술력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일본을 제치고 채택됐습니다. 터키에서 한국에게 보내는 신뢰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현장의 한국 베테랑들은 묵묵히 일을 해나가며 한국의 정인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